남편의 빈자리, 나의 채워진 삶. 제 나이 65.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색을 잃어버린 잿빛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다 키운 자식들 곁에서 저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것이 당연했던 세월. 그 세월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소리도 색깔도 없는 투명 인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날은 제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얼큰한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빳빳하게 달인 와이셔츠를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저의 아침이었죠. 밥 줘. 제 남편 김진태라는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가장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내란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을 준비해두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제가 차린 뜨끈한 밥상 앞에서 남편은 TV 뉴스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 성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 저 성훈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처가댁에 가야 해서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 아들 성훈이는 아버지를 빼닮아 참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아이입니다.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곤 했죠. 그 아이에게 저는 언제나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엄마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딸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바빠서 전화 못했어. 아빠 혈압약 떨어졌을 텐데 챙겨드려. 딸의 메시지에도 제 생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사는 아이입니다. 오빠보다는 살가울 때도 있지만 결국 제 삶의 고단함에 치여 엄마의 외로움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까진 없었죠. 하루 종일 텅 빈 집을 홀로 지켰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고 우리는 또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가 사온 작은 케이크를 식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불도 붙이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의 벽지 색깔, 가구 하나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 어째서 제 자리는 단 한 뼘도 없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그림자 인생을 끝내야겠다고, 더 이상 투명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결심을 하고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40년 묵은 족쇄를 끊어낸다는 것은 제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마저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뱉어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TV를 보던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늙더니 잠꼬대하는 버릇이 생겼나?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연세에 이혼이라뇨. 엄마, 왜 그래? 아빠랑 또 싸웠어? 그들의 반응은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존중할 가치도 없는 농담으로 치부했고 자식들은 제 마음의 고통보다는 이 연세에 이혼이라는 사회적 스캔들을 먼저 걱정했죠.
누구 하나 왜 힘든지 묻지 않았습니다. 잠꼬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제 당신 아내로 애들 엄마로 사는 거 그만하고 싶어. 그만해? 뭘 그만해? 내가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남편의 고함에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회사 사람들이. 처가댁 식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맞아. 엄마 다들 이 나이까지 참고 사는데 엄마만 유별나게 왜 이래. 그냥 아빠 성격 갖다 주면서 살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서름과 외로움이 거대한 벽이 되어 저를 가로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제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선언 이후 집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자식들은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 제 결심을 꺾으려 애썼습니다. 그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완벽한 고립.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저는 평생 이 잿빛 세상에 갇혀 살게 될 거라는 것을요. 남편은 보란 듯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누라가 밥도 안 차려주는데 얘가 밖에서 사 먹고 다니겠다는데 뭐 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남편의 그 행동은 저를 향한 유치한 복수였습니다. 내가 없어도 난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 모습에서 아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일상생활조차 버거워하는 한심한 늙은이를 볼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압박은 더 교묘하고 집요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이혼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 가정교육 잘못 받은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제발 나 좀 봐서라도 참아줘. 응? 아버지 연금 절반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돈으로 혼자 어떻게 사실 건데요? 결국 저희한테 손 벌리실 거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사세요. 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제 희생을 강요했고 아들은 돈 문제를 들먹이며 제 용기를 모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걱정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이혼으로 인해 자신들이 겪게 될 불편함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남편과 자식들의 눈을 피해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서툰 손길로 월세방, 무료 법률 상담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작은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지도와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 구청 민원실 옆 작은 법률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낯선 이의 따뜻한 한마디에 40년 묵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초의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상담소를 나오며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요. 홀로 서기를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자 잊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아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곳, 바로 먼지 쌓인 창고에서였습니다. 이삿짐을 미리 정리하기 위해 40년 묵은 짐들이 가득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세월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선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는 수채화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하던 문학소녀였습니다.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온종일 풍경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그림 그리는 건 배고픈 짓이라며 살림이나 잘 배우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 꿈은 그 나무 상자 안에서 4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먼지를 닦아내자 딱딱하게 굳어버린 물감과 끝이 뭉툭해진 붓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홀린 듯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초보를 위한 수채화 교실이라는 문구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향긋한 물감 냄새와 함께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이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풍경에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쾌활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나 봐요?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요. 여기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녀의 이름은 경자 씨였습니다. 저와 동갑이었지만 저와는 정반대로 아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그림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 근데 붓 한번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걸? 나도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젠 그림 그리는 날만 기다려지잖아. 그녀의 격려에 용기를 내 붓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잡아보는 붓은 어색했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이 번져나가는 순간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으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무시, 자식들의 외면, 그리고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까지. 경자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미숙 씨 여태 가족들 위해 살았으면 됐지. 이제부터라도 미숙 씨 인생 살아야지. 우린 아직 젊어. 뭐든 할 수 있다고. 경자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첫 번째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경자 씨이기도 했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자신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문화센터를 다니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갈 무렵 남편은 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어딘가로 나서는 제 뒷모습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남편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림 교실에 가는 날이면 남편은 점심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밖에서 사 먹거나 중국 음식을 시켜 먹더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죠. 아니, 이 집엔 밥솥이 어디 있는 거야? 양말은 또 어디다 둔 거고? 남편은 평생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말이 어느 서랍에 들어있는지, 밥솥 취사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제가 없는 집에서 그는 무력한 아이와 같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고 남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당혹감이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제가 없는 틈을 타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혼 관련 서류라도 찾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한참을 뒤지던 그의 손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렸습니다. 바로 제 수채화 도구가 들어있던 상자였죠. 이건 또 뭐야? 그 안에는 제가 최근에 그린 서툰 그림 몇 장과 함께
상자 바닥에 깔아두었던 아주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스케치북을 펼친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스케치북은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썼던 것이었습니다. 풋풋했던 20살에 제가 그린 풍경 그림, 꽃 그림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제가 서툰 솜씨로 그린 젊은 시절 남편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태 씨를 만났다. 무뚝뚝하지만 웃는 모습이 참 든든한 사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모든 색을 다해 그의 세상을 칠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남편은 한참 동안 그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늘 곁에 있어 당연했던 아내가 아닌 꿈 많고 생기 넘치던 한 여자, 박미숙. 그는 자신이 그 여자의 어떤 시간을, 어떤 색깔을 지워버렸는지 아주 어렴풋이 그리고 고통스럽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향한 비난을 멈췄습니다. 그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제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시작한 지 몇 달, 제 삶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자 씨를 비롯한 그림 교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저는 40년 만에 박미숙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작은 회원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작은 그림 한 점을 걸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작고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아들과 딸에게 전시회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본다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엄마의 새로운 삶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성훈아, 수진아. 엄마가 작은 전시회에 그림을 냈는데 시간 되면 한번 와서 봐줄래? 전시회가 열리는 날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림 친구들은 미숙 씨, 오늘 너무 예쁘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자식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 내외와 딸이 마지못해 온 듯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어머니 그림이 어디 있어요? 엄마, 이런 걸 다 했네. 그들은 제 그림 앞에 잠시 서서 건성으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걸린 다른 멋진 그림들과 비교하는 듯한 눈치였죠. 엄마, 재밌었어? 이제 스트레스도 풀렸을 테니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와 아빠 혼자 계셔서 힘들어하셔.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그림은 그냥 취미로만 하세요. 이런 거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이제 그만 저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그림을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붓을 들고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엄마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집안의 기능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말들은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웃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필사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마저 마지막 희망을 짓밟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법원 앞 복도는 차갑고 정적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들과 딸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사이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정말 여기까지 오셔야 했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낡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창고에 있더군. 남편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를 그린 제 초상화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줄 내가 정말 몰랐어.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남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흔한 사과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문장 속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살아온 한 남자의 뒤늦고도 처절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저를 아내가 아닌 박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외로운 줄도 모르고. 아들 성훈 역시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남편의 흔들리는 모습과 그가 들고 있는 스케치북 속 젊은 엄마의 모습이 비로소 그들에게 닿은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몰랐겠지. 평생 알려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이제라도 내가 나를 알게 됐으니까. 저는 남편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과거의 박미숙일 뿐이니까요. 조정실로 향하는 제 등 뒤로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년 만의 사과였지만 제 마음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페이지를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그날, 저는 곧바로 작은 월세방을 얻어 제 인생 첫 번째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 분할금은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제가 사는 작은 집의 거실은 이제 저만의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이젤이 놓여 있고 벽에는 제가 그린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의 잿빛 세상은 온데간데였고 세상의 모든 밝은 색이 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누군가의 아침밥을 걱정하는 대신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오늘 그릴 그림을 구상합니다. 박 화가님, 아직도 그리고 계셔? 어서 준비해. 오늘 야외 스케치 가기로 했잖아. 그림 교실에서 만난 경자 씨와 친구들은 이제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웃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이 관계 속에서 저는 매일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황혼의 팔레트라는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지역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벽에 예쁜 꽃 그림을 그려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가끔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주말에 아빠랑 같이 반찬 좀 해서 갈까 하는데 괜찮아. 나도 이제 내 밥은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주말엔 그림 그리러 가야 해서 바빠.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딸의 목소리에는 아직 어색함과 미안함이 묻어 있지만 더는 저를 자기 삶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 역시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밥을 하고 청소를 하며 비로소 아내의 40년 세월을 몸으로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용서나 예전 같은 가족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거리감이 서로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만드는 건강한 거리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도 저는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서서 새하얀 캔버스를 마주합니다. 무엇을 그릴까 잠시 고민하다 환하게 웃습니다. 정해진 밑그림은 없습니다. 이제 제 캔버스는 오직 제가 원하는 색으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으로 자유롭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제 나이 66. 사람들은 황혼이라 말하지만 저에게 오늘은 제 인생 가장 눈부신 아침입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드디어 온전한 나로 채워졌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잿빛 세상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색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캔버스는 아직 새하얗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